부동산세 전쟁, 정권 따라 오르내린 세금, 시장은 버티면 된다 학습했다. 그렇죠. 아, 이 정권 기껏해야 5년인데 5년 참고 나면은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르겠다.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갖다 조이고 규제로 이게 하는데 다음에 이재명이가 아무리 갖다가 뭐 외교를 잘하고 뭐 국가를 이거 끝났네요. 예, 국가를 살린다 해도 저기 다시 찍어 주겠어요. 국민은 상당히 차갑고 아주 냉철이고 날카로워요. 자, 우선 무슨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새로 집을 살 때도 자기가 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와서 살아. 이건 뭐 공산당이라고 독진할 일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여러 가지 또 상황에 따라서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지방에 와서 우리처럼 지방에 와서 살 수도 있죠. 거기서 애기 막내 아들 2살 때 46년 전에 사서 거기서 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거기서 나오고 장가 다 들였다가 이제 늙어서 여기 기촌에 있는데 부모가 준 집을 어떻게 팝니까? 그 인생이 46년 인생이 자식이 거기서 2살 때부터 응? 그 키워온 집인데 그거 인생이지 그게 부동산입니까? 부동산 세제는 역대 정부가 집값을 잡거나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꺼내든 정책 수단이었다. 집값 상승기에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여 다주택 보유와 단기 차익 수요를 억제했고 침체기에는 세부담을 낮춰 거래 회복을 유도했다. 문제는 세제가 장기 원칙보다 정권별 시장 대응 수단으로 쓰이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세제 강화는 매물 잠김과 조세 저항을 세제 완화는 투자 수요 자극과 자산 격차 논란을 낳았다. 그러니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이 부동산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도 동감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가 뒤집었다 엎었다 하니까 이제 5년만 참자 그러는 거죠. 5년만 참으면 또 보수층 찍어주면 되겠구나. 제가 안 되겠네. 보유도 거래도 어렵게 하는 세제 강화. 1가구 1주택까지 잡아대는데 그거 그제는 다주택자 가지고야 양도세든 보유세든 그렇지만 1가구 1주택까지 잡는데 그러면 1가구 1주택도 집을 갖지 말고 뭐 한강 다리 있다 텐트 쳐요 그러면? 보유도 거래도 어렵게 한 세제 강화. 그렇죠. 보유도 못하게 하고 거래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적을 갖다가 국민을 대놓고 적으로 여기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보수층이 정권을 잡으면은 이렇게 좀 그 농업인이라든지 가난한 자에 대한 혜택이 좀 줄고 그 중산층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살기 좋게 되는데 진보 측에서 하면은 진보층들이 주로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중산층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분노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 심리라든지 적개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똑같은 거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김대중 정부 때는 이게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절에 김대중이 상고를 졸업한 사람이면 그때 상고는 지금 대학이나 대학원 김대중 나이에 비해서 대학원이나 대학 나온 수준이면은 잘 살았던 데죠. 그리고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부유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억압이라든지 마음의 어떤 분노 조절이라든지 분개심이나 그 보상 심리 이런 것이 없어서
고루 잘 사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데 그 너무 가난하고 부자에 대해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분노감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은 정책에서 나와요. 뭐 강남 사람 죽이기로 나오죠 그게. 목표는 분명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에 따른 가격 상승 이익을 줄이고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 보유세 부담은 커졌지만 양도세까지 높아지자 집을 팔기보다는 버티거나 증여, 임대 전환을 택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른바 매물 잠김이다. 세제가 다주택자를 압박하고자 고가 핵심지 주택 한 채로 수요가 떨리는 똘똘한 한 채의 선호도 강해졌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한 업계 산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기간 전국 아파트값 64.1%, 서울 아파트값은 74.4% 올랐다. 문재인 정부도 세금을 통한 시장 안정에 나섰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속에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강화 엄청 아주 다양한 세금 뜯어갔죠.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강화, 취득세 중과를 잇따라 도입했다. 정권 중반인 2020년도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대 6% 올리고 그러니까 올리고 목을 조이고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는 정부는 국민들이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편안하단 거예요. 그런데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면은 뭐가 법이 바뀌고 손바닥 뒤집었다 엎었다 너무 충격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다주택자 취득세는 최대 12%까지 높였다. 다주택자 뭐 174채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한테야 당연하죠 이런 건. 근데 한 채 가진 사람까지 보유세, 면세, 취득세 이 짓을 하니까 다 이게 이재명 정부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다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를 동시에 높이는 방식은 노무현 정부 때 나타난 부작용을 다시 불러왔다. 매도 부담이 커지면서 거리가 줄었고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지 않자 일부 집주인은 늘어난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리했다. 같은 기준으로 업계 산정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 전국 아파트값 78.3%, 서울 아파트값 106.3% 올랐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한 수 더 뜨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보유세 부담 강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조정, 다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이 거론된다. 다만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장의 관망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제 완화로 거리에 살렸지만 투자 수요 논란. 집 없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도 2년을 갖다가 거주해야 되는 걸 자격을 주고 이렇게 목을 조여오니까 지가 집 사가고 살 수도 있고 세놓을 수도 있지 이런 것까지 자유를 갖다 억압하고 자기 탁상 행정에 편리하도록 갖다가 국민들을 갖다 불편하게 만들고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지 이거는. 거주 이전에 자유까지 갖다 건드린 거 아니에요? 지가 집을 사가지고 세를 놓고 자기는 지금 그 집에 들어갈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더 싼 데 가서 살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구입한 집이 자기 식구가 다 들어갈 수 없을 때는 다른 데서 살다가 그 다음에 거리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걸 전부 다 막아버리잖아요. 뭐 집 사놓고 살지 않으면 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어쩐다. 일가구 일주택 지가 거주하든 말든 일가구 일주택은 국민 1인당 한 사람이 집을 갖고 있는 데에서는 기본 그런 것들은 빼줘야죠. 주택 정책이란 것은 전 국민 다 집 한 채씩 갖는 것을 목표로 가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때 강화된 부동산 세제를 대폭 안 했다. 보세요.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강화했던 것을 대폭 완화했던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경기 침체 속에서 거래 회복이 우선 과제가 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높이고 주택분 세율을 낮췄다.
양도세 부담을 줄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추진했다. 2011년에는 주택취득 한시적으로 50% 감면했다. 세부담 완화는 거래 회복에 도움이 됐지만 고가 부동산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 비용을 낮춰 자산 불평등 완화와 투기 억제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받았다. 다만 집값은 안정세를 보였다. 같은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 기간 전국 아파트값이 4.2%, 서울 아파트값은 10.4% 하락했다. 뭐 보수층이 하면은 아파트값이나 부동산값이 하락해요. 자유시장 거기에다 맡기니까. 뭐 윤석열 정권이 바뀌니까 문재인 때 그렇게 약을 쳐도 안 되던 집이 윤석열 정부는 들어와서 그냥 시장 논리에 맞춰서 내버려 두니까 그냥 뚝뚝뚝뚝 부동산이 떨어졌잖아요. 지금은 12년 만에 대통령 취임하고 1년 만에 12%가 오른 경우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12년 만에. 12년이면은 벌써 대통령이 3명 이상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책은 거래 정상화에는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다주택자에게는 보유 비용을 낮추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한 우회로 열어줬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 기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국 16.7%, 서울이 17.6%였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강화된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니까 나이 70대 80대 노인들이 윤석열 좋아하는 이유가 부동산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게 세상을 살만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종부세 기본공제를 높이고 세율을 낮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윤석열 정부 기간 전국 아파트값은 5.99% 하락했고 서울 아파트값은 3.26% 오른 데 그쳤다. 윤석열 부동산은 윤석열 때가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수를 찍어야 되겠다. 아파트 봐서는 아무리 뭐 외교를 잘하고 뭐 경제를 잘하고 어쩌고 해도 결국 나라 빚만 생기고 이렇게 부동산이 이런 식으로 국민 갖다가 목 조이면은 옛날 윤석열 때가 낫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부동산 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너무 복잡해요. 너무. 집 사서 인제 살든 말든지 집중이 살다가 딴 데로 내려가서 우리처럼 내려 살든 말든지 집 한 채 있는 사람한테까지 네가 사니 안 사니 하고 뭐 세금을 때리고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복잡해요. 복잡해. 부동산 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인데 지가 살고 안 살고 세 넣어놓고 딴 데 내가놨으면 다 이거 다 뭐 안다라니까. 우리도 12년 전에 기촌에서 농사지어서 자급자족 하다가 다시 서울로 가려고 그래요. 가격 안정, 거리 정상화, 투기 억제, 세수 확보라는 목표가 정권마다 더해지면서 세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너무나 많은 세금을 뜯어가고 시장에서는 양포세라는 말까지 나왔다. 양도세가 자주 바뀌면 세무사도 계산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세금은 집을 살지 팔지 증여할지와 같은 장기 의사 결정에 따라 영향을 준다. 그런데 부동산 세제가 자주 바뀌면 너무 정신없어요. 너무 불안하고 국민은 세금 원칙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다음 정권의 세제 변화를 기다리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으로 안 되겠구나. 다음에는 반대 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이 실패를 하면은 다음에는 국민의힘당에서 나온다고 봐야 되죠. 강한 세제 정책을 내놔도 시장이 바로 반응하지 않는 이유다. 우리가 5년만 참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논문 부동산 보유세 해고와 전망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여러 정책 목표와 정치적 색깔을 담으면서 법령 체계가 혼란스러워졌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가 시장 안정수단으로 가능하려면 단기 처방보다 장기 원칙이 먼저라는 의미다. 그 전에 우리가 이게 집을 지니고 있어도 편안했어요. 근데 이게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
그 노인들 집까지 집 한 채 있는 것까지 가지고 세금을 물려내고 뭔세 뭐 여섯 일곱 개가 지방세까지 뭐 여섯 일곱 개가 날라오더라고요. 무슨 의료 보험비까지 달달이 뜯어가고 뭐 85세 먹은 노인이 뭐 어디 가서 그걸 다 세금을 냅니까?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거래세의 역할을 분명히 나눠야 한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보유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되 거래세와 양도세는 매물 출회를 막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제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부동산 세제의 정책 효과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5년만 참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정원호가 무슨 오세훈보다 3분의 1이 더 높았는데 갑작스럽게 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법 뭔세 올린다라고 이 날 치니까 오세훈 시장이 자기는 규제를 풀고 모든 제한을 다 풀겠다. 용적률을 더 높여주고 집을 더 많이 짓겠다. 이렇게 되니까 한강 멜트하고 강남 3구하고 이쪽에서 전부 저기 오세훈 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좀 부동산이란 게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해야지 뭐 눈만 뜨면은 법이 바뀌고 이렇게 검찰 개혁이란 거 우리 국민은 원하질 않아요. 그냥 그 방법을 그대로 오늘 부동산세 전쟁 정권 따라 오르내린 세금 시장은 버티면 된다로 학습했다. 어제 참자 이거예요. 오늘 조선비즈 선각크루스 나의 정책 코멘트였어요. 같은 부동산 얘기인데요. 땅짓고예요. 땅짓고. 2026년도 7월 3일자 기사. 집 필요 없어 4억 전세금 털어서 주식 투자한 신혼부부 결말은? 뭐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죠. 뭐 부동산 투기하지 말고 무슨 뭐 주식 사라고 그러면 기업도 어쩌고 한다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집 팔아서 주식했다가 월세방도 못 얻게 다 쫄랑 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집 살 돈 빼서 주식합니다. 6억진 신혼부부가 선택한 월세. 젊은 신혼부부가 결혼자금으로 집을 살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전세를 선택하고 1년 뒤에 전세금을 빼서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하더군요. 최근 국내 최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인 그 뭐 이재명 대통령이 막 나와서는 다 막 주식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부동산을 잡아 지으면서 부동산을 목을 죄이면서 1가구 1주택까지 목을 죄면서 국민들한테 뭐 주식 사라고 그랬는데 그 주식 해가지고 다 망해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적어도 부동산은 망해먹지는 않죠. 땅은 지니고 있으니까. 최근 국내 최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 스터디에서 결혼자금 6억을 마련하고도 내 집 마련 대신 월세를 선택해 주식 투자에 나서는 신혼부부 사연이 소개됐다.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 종잣돈을 불리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를 지켜본 글쓴이는 집을 사는 기회를 2번이나 스스로 놓쳤다고 말했다. 끝없이 치솟는 것처럼 보였던 국내 주가가 연일 폭락하면서 이들의 사연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식에서 추락해버리니까 그냥 전세금으로 갖고 있었던 것보다 더 휴지가 된 거죠. 이 글을 쓴 사람 닉네임은 부동산 아저씨를 쓰는 김병관 씨. 그는 공인중개사로 20여 년간 현장에 활동하며 다수 투자 경험을 쌓는 부동산 컨설턴트이자 작가로 김병으로 부동산 대백과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요? 등 부동산 관련 도서를 펴낸 이력이 있다. 김 씨는 주식 투자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며 거주 안정성을 희생하면서까지 투자금을 마련한 건 위험한 선택이라고 우려했다. 나는 주식은 하지 말라는 주의예요. 나도 하지도 않고.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신혼부부. 사연의 주인공은 지난해 결혼을 앞두고 김 씨를 통해 전세금 집을 구했던
신혼부부다. 당시 이들은 결혼자금으로 6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전세 자금 대출 1억 5천을 더해 약 7억 5천만 원의 규모 전세집을 계약했다. 하지만 당시 시장 상황은 지금과 달랐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직전이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활용하면 같은 단지 20평형 아파트 11억 5천만 원이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김 씨는 전세 대신 집을 사는 것이 낫다고 권했지만 애비 부부는 4년 정도 더 돈을 모아서 더 좋은 동네 아파트를 사겠다고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그때 추천했던 아파트는 현재 호가가 15억까지 올랐다. 결과적으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회를 놓친 것이다. 전세금 빼서 주식, 내 집보다 투자 먼저. 최근 뭐 정부에서 무슨 주식하라고 막 꼬드기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단 거죠. 최근 이 부부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었음에도 다시 김 씨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집이 불편해서 이사를 가려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번엔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구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유는 뜻밖이었다. 전세 보증금 7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아 전세 대출 1억 5천만 원을 상환하면 약 6억 남는다. 이후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200만 원짜리 집을 옮기고 남은 약 4억 원을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부부는 돈을 빨리 불려 더 좋은 집을 사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식시장 강세와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종잣돈을 공격적으로 운영하려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부 역시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집을 사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내가 볼 때는 부동산 사는 게 나았다고 와요. 그러니까 괜히 위험한 짓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김 씨는 다시 한번 다른 선택지를 제안했다. 주식 투자 대신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제도를 활용해 현재 감당 가능한 가격대 아파트를 먼저 매수하자는 것이다. 그는 주식은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이라며 거주 안정성까지 포기한 상태에서 투자하면 심적 부담이 커지고 빨리 수익을 내야 하는 조급함 때문에 오히려 투자 판단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부에서 뭐 주식하라고 난리 쳤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망했어요. 반면 내 집을 마련하면 시세 상승 여부와 별개로 주거가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판단이다. 하지만 신혼부부 생활은 달랐다. 이미 투자에 대한 확신이 강했던 이들은 주식 투자를 선택했다. 결국 그는 부부가 원하는 월세집 계약을 진행했다. 금메달보다 완주, 조그만 재테크가 더 위험하다. 부동산 사놓고 진득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끝에는 오르죠. 김 씨는 계약을 마친 뒤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전세 계약을 해주고 다시 월세 계약까지 성사시키면서 중개 수수료는 벌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투자 결과 좋지 않을 경우 자신을 원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는 물론 주식 투자가 성공할 수도 있다면서 재테크는 단기간 승부를 보는 100m 달기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마라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마다 소득도 다르고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도 다르다며 남들과 같은 속도로 달리려 하기보다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땅 짓고 집 필요 없어 4억 전세금 털어서 주식 투자한 신혼부부 결말은 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썬가크루스는 나의 정치 코멘트였어요.